지난달 전국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매매가와 소비 심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집주인으로 한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공론화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의 연체율이 12월 기준 8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와 가계대출까지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까지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2,6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부진 소식에 환율은 장중 1,4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해도 딥시크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혼란과 대출 규제의 여파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거래는 위축된 상황이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올해 1월의 집계 결과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하락세를 지속하던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2.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개를 든 매수세와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수도권은 96.2로 0.9포인트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전달보다 소폭 개선이 됐지만 상승세가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심리가 개선된 부분이 실제 아파트 가격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은 서울에서 0.01% 상승했으나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10%, 지방은 마이너스 0.21%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이 0.15% 내려가며 전월보다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 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D 윤지입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심리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주택 거래가 보수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격 방어가 비교적 쉬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역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일단 전체적인 거래 상황 어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모두 64만 3천 건, 이 가운데 아파트가 49만 2천 건으로 76.6%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59% 수준이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이 18%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같은 기간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반대로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다세대 주택 등의 매매 거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네, 비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최대 96%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62%, 수도권은 73%였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80%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의 96.3%가 아파트였고 대구와 광주도 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주택 매매 거래를 주도하는 데다 다른 주택보다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의 주택 정책은 사실상 올스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집주인을 기업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반년째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정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국회에서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죠.
네, 국회에서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했던 내용으로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시장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건데 집주인이 보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걱정이 없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 시장을 보면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라든지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겠다든지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배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반년이 지나도록 관련법 시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 논의가 더딘 구체적인 배경은 뭡니까? 네, 우선 지난해 10월에 의원 발의 형태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말이 묶인 상황인데요. 11월 말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는데 이후 계엄 사태로 전국이 어수선해지고 야당도 기업 특혜 우려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법안 소위에 회부돼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주택정책 올스톱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상호 장관은 지난 11일 이달 중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달 25일 국토법안 심사 소위가 잡혀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위해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도 국회와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어서 빚에 갇힌 우리 경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빚을 진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은 결국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말 비상계엄과 전국 불안의 여파로 카페와 술집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자영업자 대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2천 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3.3%인 48만 2천 곳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로 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71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3%, 16조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밀린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도 1년 전보다 52.7% 늘어난 11조 3천억 원으로 부실 우려도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사업장의 평균 연간 매출은 1억 7,8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0.6% 줄었지만 이익은 4,273만 원으로 약 15% 늘었는데요.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출을 줄여가면서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영업자 업종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카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같은 기간 1% 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계엄 사태 등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와 술부터 줄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에 점차 발이 묶이는 건 자영업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코로나를 거치며 늘었던 대출은 쉽게 줄지 않는 가운데 당시의 혜택과 저금리가 사라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연체율 상황부터 보죠. 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4%로 연말 기준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달인 11월에 0.52%에 비해서는 0.08%포인트 내려갔는데 이는 분기 말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매 분기 말에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에 상승하다가 분기 말에는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출의 부문별로 보면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전년 대비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은 작년 12월 말 연체율이 0.5%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가계 대출 연체율도 0.38%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기업 대출만 전년 대비 연체율이 하락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0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09% 떨어졌는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율이 각각 0.12%포인트에서 0.16%포인트 올라간 걸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이 재작년에 완전히 끝나자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가 늘었다고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10년, 즉 2010년부터 2019년 동안의 평균 연체율은 0.78%였습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 매각과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발행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단골 경기 부양책이 된 온누리 상품권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금값 상승과 품귀 현상에 온누리 상품권이 엮여 있다는 의혹에 정부가 900곳 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취재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온누리 상품권 특반에 따른 금값 폭등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업체 943곳 등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값이 치솟는 시기 동안 중지부가 카드형, 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설 전후로 15%로 높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가게에서 매출액 대비 금 제품군의 판매액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해당 비율이 과도할 경우 전국 13개 지방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자재를 권고하는 등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사실 치솟는 금값 자체가 문제인 상황인데 국내외를 따져도 시세 차이가 좀 나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오늘 14시 기준 1kg짜리의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5만 7천 원 후반대인데요. 지난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1g에 13만 6천 원대로 가격 차이, 괴리율은 20%에 달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금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 품귀가 지속돼 실물로 구하지 못하게 되자 금 ETF로 수요가 몰리는 등 금테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BS BJ 이민우입니다. 다음은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의 이유는 법인세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이런 상황이 몇 년 누적되면서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세금의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김한진 기자,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면 역시 근로소득세죠. 얼마나 거쳤습니까? 네, 국회 기획조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조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늘었고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16만 8천 원으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3.7% 올랐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를 보면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 9천억 원, 2023년 59조 1천억 원으로 해마다 늘면서 10년 사이 2.4배로 불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세수는 또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비중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는데요.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주춤하면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계속 부진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앞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각종 수법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씨. 아파트를 사기 얼마 전 그의 부친은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팔았는데 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봤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던 B씨는 가장매매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빼돌렸습니다. 주택 한 채를 미리 친척에게 이전해둔 뒤 나머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린 겁니다. 이후 B씨는 친척에게 주택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주택자임에도 가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가 확인되어 실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저가로 직거래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다운계약으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양극화 속 특히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2.3인 반면 서울은 98.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108.1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 시작된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마감 앞두고 있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5% 넘게 오른 2,60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은 건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약 넉 달 만인데요. 기관과 개인이 합쳐 1,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닷새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7만 원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9 자주포 등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면서 전장보다 8%대 급등하며 57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장중 역대 최고가인 92만 원을 기록하고 현재 8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X의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오른 21만 2천 원 인근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1.4% 넘게 오른 760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0전 오른 1,440원대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 1월 소매 판매 부진에 환율을 하락 출발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 글로벌 약세인 모습이 보였지만 현재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대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는 1% 미만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1%대 소폭 내리고 있고 대만 각권 지수는 1.5% 넘게 오른 23,5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새해 첫 달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한 게 영향을 주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1월 수출에 확정치가 나온 건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 조업 일수 감소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가 7%, 11% 각각 증가했지만
승용차가 19.2%, 석유 제품 29.2% 등 크게 떨어졌습니다. 선박과 자동차 부품 등도 부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수입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같은 기간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과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한 반면 원유와 기계류, 의류 등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원유 수입 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하락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1월 수출 금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증가해서 감소로 전환했고 미국도 감소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딥시크 앱이 국내에서 잠정 중단됩니다. 딥시크 측이 국내법에 따른 보안 조치를 마친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정부와 협의하면서입니다. 김동필 기자, 그런데 구체적인 보안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개보이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나서는 한편 딥시크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후 딥시크는 지난 14일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요. 개보위는 오늘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긴급하게 열고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다운로드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다운로드한 사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보위는 보안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고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미 딥시크 약관 일부가 개정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개정했는데요.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수집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건 유지됐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다만 수집을 거부해도 딥시크를 이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사용한다는 조항과 종류 등을 명시했지만 한국은 빠졌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근에 GS 차지비가 전기차 충전 요금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수소차 충전 요금도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소 가격도 오른 건데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요금 상황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수소 충전소는 이번 달부터 킬로그램당 충전 요금을 9,9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2곳의 충전소가 이번 달부터 충전 요금을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1,800원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 수소 충전소의 충전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1,162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16원을 기록하며 만 원을 넘긴 이후 약 3개월 만에 1.6%가량 더 오른 겁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소 공급 가격도 오르고 그만큼 충전 요금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수소차는 특히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유일한 수소 승용차 모델인 넥소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넥소는 모두 2,751대로 1년 전보다 36%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만 대를 넘긴 이후 2년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약 13,000대로 그 전년도 16,000대보다 20% 안팎 줄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차량 가격 자체도 조금 더 비싼 데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충전 요금까지 오르고 있는 터라 수요 반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롯데그룹이 사업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적이 부진한 호텔 사업 가운데 L7 홍대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자세한 추진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호텔 롯데는 L7 홍대의 자산 규모를 2,493억 원으로 추산하고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7 홍대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겨냥해 공항철도와 연결된 홍대 입구역 인근에 지난 2018년 문을 연 4성급 호텔입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기관 투자자 설명회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L7과 롯데시티 호텔의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매각 대상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텔로스 측은 올해 L7 홍대 매각을 추진 중이며 매수 주체와 구체적인 조건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호텔로트는 다른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면서요? 네, 호텔로테는 보유 중인 스위스 면세기업 아볼타의 지분과 롯데 렌탈 지분도 팔아 모두 1조 3,859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로테는 이 가운데 절반은 차입금 상환으로 나머지 절반은 신규 사업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텔로테는 호텔과 면세점, 롯데월드 사업 부문 가운데 특히 면세점 적자가 커지면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자산 매각과 함께 국내외 면세점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밤사이 먼지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 서쪽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한 모습입니다. 현재 개포 1동과 4동, 도곡 2동은 먼지 농도 62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중 공기가 가장 탁합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차가운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청주 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 먼지도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쪽 찬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쾌적한 공기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